안녕하세요. 범죄학 개론의 강의를 하고 있는 경찰학부 범죄학 전공 이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범죄학 개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격증과 또 공무원 시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 공무원 시험도 보고 자격증도 경비 지도사 자격증도 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학부 범죄학 전공이고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범죄학 박사를 받았고요. 실종자 찾기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에서 실종수사 권위자이기도 합니다. 2017년도까지 경찰청 실종수사지도팀장을 맡았습니다. 자, 범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범죄하면 여러 가지를 떠올리는데, 이 범죄라는 말에 왜 범죄가 일어나는가? 또, 범죄라는 의미는 죄를 범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범죄학 개론을 이론뿐만 아니라 이론과 또 현장과의 어떤 문제점, 같이 비교하는 의미로 범죄학 개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학의 관점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형식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가 무엇이냐, 또 범죄학의 특성을 살펴보자 해서 이렇게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범죄학이란 거는 미 연방 수사국인 FBI는 범죄 사건의 발생 건수를 표준 범죄 보고서를 통해 발표했는데 2000년 이후 매해 16,300명 정도가 이상이 미국 시민들이 범죄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미국은 역시 땅이 크니까 범죄도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16,300명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샌프란시스코의 이 공원에 놀고 있는데 다른 분이 차를 이렇게 오후 1시쯤에 주차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놀고 있고 주차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근데 대낮에 버젓이 유리창을 깨고 차 유리문을 큰 돌로 깨고 가방을 훔쳐간 걸 봤어요.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대낮에 승용차 유리창을 깨고 큰 돌을 들어 깨고 가방을 가지고 간다? 우리나라는 100% 잡힙니다. 미국은 정말 무서운 나라구나 많이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 이러한 통계는 전체 범죄 문제 일부만 반영됐다 뿐이에요. 그러면 16,300명이 아니라 더 많다 이거죠. 범죄 피해를 입은 2명에서 3명 중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 이거죠. 왜 이렇게 범죄가 미국은 많이 발생하는가? 또 범죄도 각 주마다 다르잖아요. 일부 일부 주에서는 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가? 왜 이 지역과 이 지역은 차이가 나느냐? 이런 것도 연구하는 게 범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왜 법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가? 왜 누구는 법을 지키고 누구는 법을 지키지 않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면 어려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가, 돈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냐,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양한 현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범죄란 형식적 의미로 형법상의 범죄 구성 요건을 위반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 범죄 구성 요건이라는 거는, 구성 요건 그러면 죄명을 얘기합니다. 죄명. 형법상의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명을 위반한 행위. 이거를 범죄라 하죠. 범죄. 형식적 의미란 거는 법전에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자는 살인죄로 처한다. 상대방을 기망한 자는 사기죄로 처한다. 이게 구성 요건이거든요. 그게 사기죄고 살인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 하면 죄명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이렇게 법전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 반하는 것, 반사회적 행위, 이거를 실질적 의미의 범죄다. 입니다. 따라서 범죄 행동에 관한 규정은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가 안 되었지만 현재는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그 현재와 과거는 다르잖아요. 이거를 공간과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상대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한 국가별로 미국의 일부 주는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또 다른 주는 처벌하고, 우리나라는 마약에 분류해서 처벌하고, 다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국가별로 범죄 취급 기준이 다르다. 또한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사회학,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공동으로 관계하는 종합 과학적인 지식의 총합체다. 그래서 범죄학이란 사회, 의학, 심리학, 다양한 이런 학문이 모여서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총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연구 범위는 입법하는 과정, 왜 어떻게 법을 만들 거냐, 어떻게 위반할 거냐, 위반 과정,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오냐, 이런 포함된 연구 범위이기 때문에 되게 넓어요. 입법, 위반한 과정, 위반 행위, 반응, 상당히 넓죠. 따라서 범죄학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은 법, 범죄자, 범죄자에 대한 어떻게 처우할 거냐, 이런 처우 등에 대한 원칙과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학에서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합의론적인 관점, 갈등이 있는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상호작용론적인 관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합의론적 관점은 법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신념, 의견 등에 대해서 합의된 행위 규범이며, 행위를 규범, 행위를 단속하는 법적인 행동, 범적인 다루는 행동에 대한 제약, 행위 규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회 질서 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따라서 범죄는
법률 위반과 사회 전체에 대한 가치와 신념, 의견 등에 합의된, 서로 약속된, 합의라는 것은 의사의 합치거든요. 상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약속이거든요. 합의된 전체 요소에 대한 모순행위다. 그러니까 법과 법 플러스 신념, 의견, 합의된 어떤 이런 틀이 있다면 이 틀에 반하는 것, 그게 범죄다. 합의론적 관점이다. 합의가 있냐 없냐? 그래서 합의론적 관점이다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갈등론적 관점이다. 갈등이란 거는 지배와 피지배, 피지배 계급, 있는 자와 없는 자, 권력자와 비권력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은 피지배 집단을 대상으로 법은 이익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 즉 지배 집단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정치적 개념이다. 따라서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의 지위 권한을 위한 한쪽 면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피지배 집단은 지배 집단에 대해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적대시하는 게 나오겠죠. 공산주의자가 강조를 많이 하겠죠. 갈등론적 관점, 피지배와 지배자의 간, 피지배자와 지배자 간 갈등, 이런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다음은 상호작용론적 관점인데, 범죄는 사회 권력자 중심의 관점과 사회 권력자 중심의 기준에서 임의적으로, 임의란 것은 임시 어떤 자의적 규정한 사회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낙인 찍힌 것. 그래서 이런 기준은 때에 따라서 권력자들 입맛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자가 이때는 좋으면 이게 법, 규범. 이때가 좋으면 이게 규범. 언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안하고 자의적이고 문제가 많죠. 권력자들의 어떤 입맛대로만, 권력자들 중심으로만 임의적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는 더욱더 문제가 많이 생길 거고, 또 권력자에 대한 반발이 심하고, 반발이 심하다 보면 권력자는 더 강한 권력을 가지려고 임의적으로 규범을 더 세울 거고, 그래서 문제가 많겠죠. 그나마 조금 나은 거는 합의론적 관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그나마 이 셋 중에는 제일, 그죠? 좀 나은 것 같죠? 갈등론적 상호작용론 관점보다.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거는 어떤 그 지배와 피지배 기구를 보는 것과 권력자 중심 보는 것, 이게 좀 위험하고 안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범죄와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좀 더 살펴보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는 구성 요건, 즉 법전에 있는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법전이 아니라 반사회라고 그랬죠, 그죠? 우선 형식적 의미의 범죄를 볼게요. 형법상의 형법 규정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위반했을 때 범죄가 성립한다. 이게 형식적 의미의 범죄고, 고의적으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금지 행위를 한 경우에 법에 저촉되어 범죄가 성립한다.
죄형 법정주의는 뭐냐면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한다. 죄형 법정주의는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전단하는 죄와 형벌 전단주의와 대립되는 원칙이죠. 단죄한다. 그죠? 단죄. 자, 위험하죠. 죄형 전단, 마음대로 죄를 내리고 형벌을 한다. 단죄한다. 이거 안 되죠. 하지만 죄형 법정은 법률에 따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쓰죠.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다.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 따라서 법률이 있어야 범죄도 있고 법률이 있어야 형벌도 있다. 그래서 이 원칙은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서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 형벌 제도를 기비화했죠. 형식적 법치주의, 형식적 범죄인데 이걸 형식적 법치주의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말하는 재정법뿐만 아니라 재정법만 의미하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만 의미합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독일에서 형식적 법치주의 시대에 누가 나왔죠? 히틀러가 나왔죠. 히틀러가 이 자국의 안녕과 법을 위해서 유태인 600만 명을 학살했죠. 폴란드인 합하면 1100만 명. 왜? 이 법이란 거는 추상적이죠. 그게 추상적인 법으로 강하게 하면 또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죠? 형식적 법치주의가 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이건 당연하죠. 그죠?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에 처벌을 가할 수 없다. 즉 법률이 규정한 형벌만 처벌한다. 가한다. 그런 의미죠. 따라서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죠. 본래적 의미죠. 결국 죄형 법정주의는 근본적인 의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 권력의 자기 제한. 국가가 마음대로 벌하지 못하게 자기 제한을 했던 그런 성격도 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형식적 법치주의가 만능이다. 법전에 있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형식적 법치주의 문제가 이 법이란 거는 추상적이거든요. 추상적. 그리고 모든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국회가 법을 만들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즉 일반적입니다. 일반. 그러면 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거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히틀러처럼 유태인들을 마음대로 막 죽였잖아요. 우리나라에 위험하다. 위험한 사람들은 법적 처벌을 한다. 막 죽인 거예요. 자, 이런 형식적 법주의가 좋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물론 이제 이 법 밑에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 즉 시행령,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이 정하는 시행규칙, 시행규칙, 총리령, 부령을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즉, 이 법은 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규칙이 있듯이 이렇게
법이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다 보니까 위험하다. 위험한 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가지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법만을 본다면 위험하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가 이렇게 어, 법률로 규정된 범죄, 형벌을 한다는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맞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법률가 셰론 마이클과 철학자 모티머 아들러는 범죄를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범죄를 형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다. 이렇게 정의했죠. 자,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범죄를 볼까요? 실질적 의미의 범죄. 실질적 의미의 범죄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그랬죠? 반사회적. 자, 사회 법률적 접근해 보면 서덜랜드는 법률적 접근 및 과거 범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위 계층의 화이트 칼라 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가 뭔지 알죠? 어, 힘 있는 자, CEO, 대표, 권력자들이 범하는 범죄를 화이트 칼라 범죄를 합니다. 또한 경제 범죄. 예를 들면 산업 기술, 또 주가 조작, 그 다음에 또 자녀에 대한 주식 양도에 대해 발생하는 어, 범법행위, 환경범죄, 몰래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 등 다양한 반사회적 행위까지 포함하여 접근할 걸 주장했다. 제가 그 범죄학을 공부하면서도 서덜랜드 되게 똑똑한 사람이죠. 과거에 나오지 않았던 화이트 칼라, 경제, 환경 문제까지 했다는 되게 똑똑한 거예요. 또한 서덜랜드는 범죄학에 대한 정의에서 범죄학이란 범죄를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는 지식체계로 봤죠. 이러한 범죄학의 연구 범죄는 법의 제정 과정, 제정된 법의 위반 과정,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대응 과정, 모든 게 포함된다.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이 범죄학을 볼 때는 범죄를 사회 현상을 간주하는 지식체계다. 또 연구의 범죄는 개정, 위반, 대응 모든 걸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자, 우리가 봤던 에드완 서덜랜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카고 대학에서 1913년 박사 학위를 받고요. 인디아나 대학에서 사회학 과장이 되기 전에 미네소타 일리노이 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의 저작은 시카고 학파의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카고 학파는 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미국에서 범죄가 많았잖아요.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 꿈을 꾸고 미국 가거든요. 성공할 거라고. 그래서 가장 이주민이 많이 모였던 데가 시카고 학파고요. 시카고 학파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니까 범죄학자가 많이 나왔어요. 범죄학 발달이 활발하게 나왔고 범죄학의 중심에는 시카고 학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파크, 버제스, 토마스 쿨리의 사상에 의해 형성되었고 그는 1930년대와 40년대 동안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에서 독특한 설명을 했는데 당시의 범죄학은 사회학이 아닌 여타학문에서 지배적이었다. 그는 크래시 코엔, 린드 스미스를 포함한 유능한 수많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동원하고 후원했는데 그는 차별적 교제, 화이트 칼라 범죄 같은
영향력 있는 이론들을 많이 냈죠. 특히 그 차별적 접촉 이론을 냈는데 되게 중요한 이론이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차별적 접촉 이론. 이런 미국의 범죄학자 에드원 서덜랜드는 비행 행위를 설명하는 사회학적 이론인데 사람들은 일탈 유형과 접촉을 통해서, 즉 범죄자, 폭력자 이런 접촉을 통해서 일탈자가 된다. 그러니까 잘못된 친구, 잘못된 사람 만나면 범죄자가 된다. 이게 차별적인 접촉 이론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범죄학자 에드원 서덜랜드는 범죄학 이론으로서 이런 차별적 접촉 이론을 강조했고 많이 했고요. 왜 특정한 사람이 이탈적 행위 유형을 학습하게 되는지도 설명하고 있죠. 즉 범죄는 일반적인 행위와 마찬가지로 학습을 잘못된 사람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 배우게 되고 이 학습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덜랜드가 주장한 차별적 접촉 이론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 첫째 주 첫 시간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